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지은이는 고윤, 페이서스 코리아입니다. 동물은 말한 곳으로 그냥 가지만 사람은 말해놓고 꼭 다른 곳으로 간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처음 세운 목표가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는 것과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해답은 명료하다.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다. 본질을 잃지 않으려면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일을 왜 시작했는가? 결국 삶의 본질은 말이 아닌 행동에 있다. 2018년 스웨덴의 한 16세 소녀가 홀로 국회의사당 앞에 섰다. 매주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며 손에는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 적힌 팻말을 들었다. 그 작은 외침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전 세계 수백만 청소년이 함께하는 Fridays for Future라는 거대한 환경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주인공은 그레타 툰베리였다. 툰베리는 어른들조차 외면했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홀로 외치며 행동으로 옮겼다. 지금 툰베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운동가이자 청소년 리더로 평가받으며 시대의 양심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자신이 조금밖에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이는 없다. 영국 보수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세운 인물이자 철학자인 에드먼드 버크는 작은 행동을 저버리는 인간의 태도에 대해 깊이 경계했다. 보수주의 철학을 확립했음에도 그는 급진적인 변화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변화의 흐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행동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라고 역설했다.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인식했다면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하찮게 보이는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 비롯된다. 2006년 뇌과학 학술지 뉴로케이스에는 전 세계에서 80여 명만 보고된 과잉 기억 증후군 환자의 사례가 실렸다. 한 환자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억해냈다. 하지만 완벽한 기억력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잊을 수 없다는 것은 곧 고통을 지울 수 없다는 의미였다. 망각은 인간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삶을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를 끝까지 붙든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가로막는 족쇄와 같다. 행복은 기억과 망각 사이에 균형을 배우는 데 있다.
망각은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여백이다. 독일 철학자 헤겔은 이성과 열정의 관계를 누구보다 깊이 사유했다. 그의 철학은 언제나 대립의 긴장을 통한 상승을 강조한다. 열정만으로는 무질서에 빠지고 이성만으로는 무기력에 갇히지만 두 힘이 서로를 부딪히고 보완할 때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를 바꾼 인물들을 보면 지식만으로 위대함을 만든 경우는 없다. 그들은 이성으로 현실을 분석하고 열정으로 그 현실을 넘어섰다. 이성 없는 열정은 맹목이 되고 열정 없는 이성은 무기력이 된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아내 몰래 애인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그를 조용히 떠나버렸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토록 갈망하던 애인에 대한 욕망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린 거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음에도 어째서 더 이상 갈망하지 않게 된 것일까? 슬라보의 지적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정말 당신의 욕망인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이 심어준 환상인가? 그가 말하는 욕망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다. 욕망은 결핍과 장애물,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사회적 판타지에 의해 유지된다. 우리는 명품을 욕망하지만 실은 가방 자체가 아닌 그 가방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위치를 욕망하고 있다. SNS 속 반짝이는 타인의 삶을 선망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여행지나 음식 자체보다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이미지를 갈망한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을 둘러싼 이야기와 결핍감이다. 지적은 욕망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욕망의 가면을 직시하라고 말한다. 당신의 욕망은 진짜 당신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을 좇는 데 있지 않다. 욕망을 스스로 재정의하는 데서 비롯된다. 안전한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삶이 던지는 장애물과 마주하기를 꺼린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 요소가 나타나면 외면해버리는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러한 상황을 조용한 절망이라 칭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그는 요동치는 인생에서 오직 안전만을 추구하는 타협과 수능, 곧 회피가 비극적 결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번 타협과 회피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어쩌면 안전은 가장 위태로운 삶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내 앞에서 걷지 말라. 내가 따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내가 이끌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 곁에서 함께 걸으며 친구가 되어달라. 알베르 까미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오직 옆에서 걷는 관계만을 선택하라고 말한다. 까미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반항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역설한 철학자다. 그는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을 인정하면서도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었다. 함께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편안함을 느낀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지만 정작 동행하는 방법은 점점 잊어가는 듯하다. 앞서가려 애쓰고 따라오라고 강요한다. 우리는 어쩌면 함께 걷는 법보다 앞뒤를 재는 법만 배워온 건 아닐까. 까미는 이렇게 말한다. 함께 걷는다는 건 상대의 속도에 발맞추고 나의 진심을 억지로 내세우지 않으며 침묵마저도 서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사고와 세계 인식이 언어라는 틀에 의해 어떻게 제약되는지를 평생 탐구했다. 그의 대표작 논리 철학 논고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라고 말했으며 언어를 단순한 의미 전달의 도구가 아닌 행위이자 생활 방식으로 규정했다. 그에게 있어 언어는 사고의 그릇이며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 그 자체였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결국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곧 사고의 차이, 나아가 세계 인식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바둑, 체스, 축구가 각기 규칙을 가진 놀이인 것과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또한 사회적 맥락과 규칙 안에서 의미가 형성된다. 단어 선택, 문장의 뉘앙스,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감각, 더 나아가 인간 관계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신호와 같다. 허세로 가득 찬 사람들의 언어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개념을 마치 오래전부터 통달한 듯이 사용한다. 둘째, 타인을 주눅들게 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구사하며 언어를
소통의 수단이 아닌 무기로 활용한다. 셋째, 언변은 현란하지만 그 이면에 실질적인 경험이나 진솔한 감정이 없다. 반대로 자신의 세계가 넓은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섣불리 단정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언어를 끊임없이 갱신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언어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 너머의 의미를 탐구하려는 의지다. 말을 많이 한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언어적 한계를 자각하는 사람만이 더 넓은 지평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당신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세계다.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생생히 포착한 이가 바로 한나 아렌트다.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악이 선인이 되거나 악인이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전범 재판을 직접 취재하며 느낀 바를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수십만 명의 유대인 학살에 깊이 관여한 아이히만은 악마적인 괴물이 아니라 놀라울 만큼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단지 주어진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아렌트는 그가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여기서 중요한 통찰에 도달했다. 악은 괴물 같은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묻지 않으며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명명했다. 아무 생각 없이 타인의 말에 동조하거나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일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 믿기보다 누군가를 위해 불편한 선택을 감수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는 말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의 일부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침묵했을 때 그 침묵이 어떤 악을 낳았는지는 되돌아볼 수 있다. 스토아 철학이 추구한 아파테이아는 흔히 감정이 없는 무감정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성으로 감정을 조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을 지배해야 한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려는 태도 역시 또 다른 분노를 낳는 행위와 같다고 보았다. 그가 중시한 것은 억누름이 아닌 이해였다. 감정은 외부 자극이 아닌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곱씹고 확대 해석하는 반응 때문이다. 분노는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칼날과 같다. 분노의 불길에 가장 먼저 타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평온이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분노를 억압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분노를 이해하고 이성을 되찾으려는 용기이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해야 한다. 로마 제국이 쇠락하던 시기, 보에티우스는 명문 귀족으로 태어나 집정관을 지내며 정치와 학문에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그는 동고트 왕국의 테오도릭 대왕에게 반역죄로 몰려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고 사형수가 되었다. 권력과 영광을 누리던 그가 몰락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보에티우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았다. 그가 옥중에서 집필한 책이 바로 철학의 위안이다. 보에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불운 가운데 한때 행복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 가장 불행한 종류의 불운이다. 그는 로마의 쇠락한 영광에 매달려 사는 이들에게서 진정한 불행을 보았다. 지난 행복에 집착하는 것은 곧 현재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그는 과거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기억할 대상일 뿐 살아갈 터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처는 무기가 되고 실수는 방향을 바꿔주는 이정표다. 이 책은 중세 유럽 전역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고전이 되었고 수많은 사상가에게 영향을 주었다. 과거의 행복에 매달릴수록 현재는 불행해진다. 중요한 건 어제가 아니라 지금이다.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경험에 대한 성찰로부터 배운다. 존 듀이. 미국의 교육 철학자 존 듀이의 관점에서 경험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다. 단순히 겪었다고 여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험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지나간 사건일 뿐이다. 왜 그랬을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다음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경험은 비로소 배움이 되고 실력으로 전환된다. 듀이는 이 과정을 경험, 성찰, 행동의 순환으로 설명했다. 경험은 원재료와 같고 성찰은 그것을 숙성시키는 과정과 같다. 실패했을 때 원인을 외부로 돌리지 않고
나는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는가 라고 묻는 것. 성취했을 때 기쁨에 그치지 않고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라고 곱씹는 것. 심지어 아무 일 없는 하루에도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 작은 훈련이 쌓일 때 경험은 삶의 기술로 변한다. 겪은 만큼 살아온 것이 아니라 되짚은 만큼 살아온 것이다. 경험을 온전히 체화하는 힘은 성찰에 달려 있다. 그리고 성찰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칼 융은 프로이트의 제자였으나 그의 한계를 넘어 독자적인 길을 걸은 인물이다. 그는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며 무의식이 삶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라고 보았다. 무의식은 단순한 감정의 창고가 아니라 보고 들은 말, 반복된 행동, 어린 시절의 경험이 축적된 내면의 아카이브와 같다. 융은 수많은 사람의 꿈을 기록하고 환자의 언어를 분석하며 무의식이 삶을 결정짓는 패턴을 관찰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무의식을 방치하면 삶은 되풀이되지만 무의식을 이해하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운명처럼 되풀이되는 인생은 사실 무의식이 오랜 시간 쌓아온 결과일 수 있다. 운명이란 스스로 만들어 놓고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과거의 흔적이다. 그 길 위에 다시 서고 싶지 않다면 무의식이 만든 자동 반응을 꺼내어 조명해야 한다. 현재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의 무의식을 면밀히 들여다봐라.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불렀지만 처음부터 그것은 당신이 만든 것이었다. 현명해지는 기술이란 무엇을 간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는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로서 하버드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 대신 인간의 정신 구조와 의식의 흐름을 깊이 연구하며 현대 심리학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복잡한 선택과 갈등의 핵심을 집중력과 선택에서 찾았다. 제임스는 주의는 곧 의식의 방향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간과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제임스에게 있어 무엇을 간과할 것인가는 포기가 아닌 한정된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것에 쏟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흘려보내는 집중의 기술을 의미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정말 다 해야 하는 일인가?
결국 제임스가 강조한 올바른 지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는 사람이다. 완벽을 향한 헛된 시도 대신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의식적인 선택. 그것이야말로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현명해지는 기술이다. 박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철학자 토마스 네이글이 제기한 가장 유명한 문제다. 그는 말했다. 타인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도덕적 상상이다. 토마스 네이글은 미국의 철학자로 1974년 발표한 박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서 의식의 본질을 탐구했다. 그는 뇌과학과 물질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을 지적했다. 바로 질적 경험, 즉 무엇을 느끼는가라는 주관성의 문제다. 신경세포의 작동 방식은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프다라는 감각을 과학으로는 온전히 풀어낼 수 없다. 네이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의 역할을 찾았다. 객관적 설명으로 설명되지 않는 바로 그 영역, 주관성에 인간다움이 깃들어 있다고 본 것이다. 슬픔을 단순히 화학적 분비물로, 사랑을 호르몬 반응으로만 정의할 수 있을까? 철학은 차갑게 분석하는 학문이 아니라 따뜻하게 되묻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고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한다. 타인을 오직 데이터로만 접하고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다. 역지사지의 태도가 있어야 진정한 공감이 가능하다. 네이글이 말하는 도덕적 상상이란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부분이 훈련을 통해 발전시켜낼 수 있는 하나의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바라봤다. 상대의 입장을 끊임없이 헤아리고 감정을 함께 느끼려 노력하며 머릿속에서 쉽게 단정짓는 습관을 경계하는 훈련. 이것만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감정 교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식은 객관적 설명만으로는 절대 포착되지 않는다. 철학은 타인의 경험을 존중하는 상상력이며 그 상상력을 끊임없이 단련하는 일이다. 하늘은 인간이 추위를 싫어한다고 해서 겨울을 멈추지 않는다. 순자. 순자가 살았던 전국시대 말기는 혼란 그 자체였다. 7개 나라가 끊임없이 다투며 전쟁이 일상이었고 피난과 가난, 약탈이 만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도발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인간은 본디 욕망과 나약함에 쉽게 휘둘리므로 법과 예로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해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 주장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인간의 운명이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단련해야 한다는 주체적인 관점의 전환이라는 점이다. 세상은 우리의 감정이나 바람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자기 자신을 굳건히 다스리는 것이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위해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냉혹함 속에서도 따뜻하게 살아낼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느 날 장자는 꿈을 꾸었다. 그는 꿈속에서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러나 눈을 뜨자 그는 인간에 불과했다. 그때 장자는 묘한 질문을 떠올렸다. 내가 지금 장자가 되어 나비의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호전몽이다. 이 물음은 사회에서 현실과 꿈, 자유와 구속, 지각과 무지각, 이성과 본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는 철학적 화두가 되었다. 이 문제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올바르게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이다.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장자는 노자와 더불어 도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로서 자유로운 삶을 철학의 핵심에 두었다. 인간의 분별과 집착을 버리고 만물과 함께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장자가 말하는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을 의심 없이 살아가는 것에 가깝다. 그 선택은 오직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노자. 노자가 전하고자 한 핵심은 진정한 알은 말 이전의 상태라는 것이다. 지식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든다. 반대로 말이 많은 것은 아직 소화되지 않은 지식의 파편들을 흩뿌리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흔히 말로 설득하고 말로써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 오늘날 사회는 침묵의 가치보다 언변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회의에서 먼저 발언하거나 대중 앞에서 유창하게 말하거나 끊임없이 주장을 펼치는 사람에게 흔히 능력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 또한 맞는 말이지만 말이 넘치는 사회일수록 침묵의 가치는 올라가는 법이다. 우리는 장황한 말에 설득되는 존재가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진실을 자각하는 존재다. 이제는 말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두려워하지 말자. 논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좋은 사람을 보면 그처럼 되기를 생각하고 좋지 않은 사람을 보면 자신의 약점을 돌아봐라. 공자는 인간이 타인을 통해 자신을 연마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쟁과 배신으로 서로를 헐뜯는 혼란의 시기였다. 그럼에도 공자는 타인을 평가하기보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는 길을 제시했다.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만남조차도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만들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자신을 연마하는 장이라면 헛된 만남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뚜껑 닫힌 병 속에 불쌍한 벼룩과 같다. 그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뛸 수 있는 높이가 어디까지일지 알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이다. 퇴계 이황은 제자들에게 병 속의 벼룩처럼 살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본성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 가능성은 저절로 발현되지 않고 의지와 수양을 통해 현실의 뚜껑을 깨뜨릴 때 비로소 드러난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달라이 라마는 간명한 답을 남겼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고통의 근원이다. 타인의 행복을 위한 자비로운 관심이 행복의 근원이다. 달라이 라마의 메시지는 경쟁 사회의 논리를 거꾸로 뒤집는다. 인생 전체를 조망할 때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닌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고통을 피하려는 이기심은 오히려 고통을 키우며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자비는 삶을 가볍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살린다. 당신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동굴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들어있다. 조지프 캠벨. 캠벨은 세계 각지의 신화를 비교 연구하여 영웅의 여정을 정립한 신화학자이다. 그의 연구는 현대 스토리텔링의 바탕을 이루었으며 특히 영웅의 여정은 주인공이 각종 위기와 장애물을 넘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영웅은 반드시 세 가지 동굴을 마주하는데 이는 우리의 삶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첫째 동굴은 거절의 동굴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거절의 동굴은 끊임없이 나타난다. 우리는 늘 가능성을 뒤로 미룬 채 자신을 설득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닌 두려움을 감수하고 내딛는 한 걸음의 용기다. 둘째 동굴은 바로 정체의 동굴이다. 이 시기는 주인공이 길을 잃거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이 시기는 우리 인생에서 겪는 무기력, 회의, 열정 상실과 매우 흡사하다. 셋째 동굴은 바로 실패의 동굴이다. 하지만 실패의 순간을 극복한 주인공은 다시 태어난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자만이 진정한 영웅이 된다. 영웅은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목적을 향해 꾸준히 정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캠벨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며 삶이라는 모험을 시작해야 할 존재라고 말했다. 병든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사회의 병폐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공범이 된다. 나는 지금 건강한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병든 사회에 길들여지고 있는가? 진짜 건강은 수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병듦을 인식하고 자기 목소리를 지켜내려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사회가 병들었을 때 진짜 병드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질문을 멈춘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 안다 병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안다고 믿는 태도를 가리킨다. 20세기 대표적인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이 문제를 가장 날카롭게 비판한 사상가였다. 그는 지식이란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언제든 오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 있으며 결코 모든 진리를 알 수 없다. 포포에게 진리는 닫힌 방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박과 비판을 거쳐 열려가는 길 위에 존재했다. 따라서 나는 안다라는 확신은 탐구의 종말이자 열린 사회를 위협하는 독단주의의 시작과 같다. 중요한 것은 틀림 그 자체가 아니라 틀림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포포는 지식 성장이 오직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질문은 사라지고 성찰은 멈추며 삶은 정체된다. 자신이 모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배움의 가능성은 무한히 확장된다. 그는 이러한 태도를 열린 사회라 명명했으며 이 개념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핵심 철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진정한 지혜는 나는 안다 라는 오만이 아니라 나는 모를 수도 있다 라는 겸손에서 비롯된다. 하루에 한 번은 자신과 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훌륭한 한 사람을 만날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 스와미 비베카난다. 스와미 비베카난다는 인도의 베단타 철학을 서양에 전파하며 인간 내면의 신성을 일깨운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모든 인간 안에 위대함이 잠들어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은 외부 스승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위대한 삶을 산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 내면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성공한 멘토, 존경받는 리더, 유명한 철학자를 좇으며 그들에게 배워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비베카난다는 이를 단호하게 부정한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순간 내면의 위대함과 마주하고 삶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회피한다. 내면의 허물과 약점을 마주하는 일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목소리에 끌려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란 불완전한 자신을 직면하는 용기이며 그 불완전함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첫걸음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상상해보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신분을 선택할 자유가 없고 매일 겪는 노동과 고통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 말이다. 자유도, 권리도, 심지어 자기 육체에 대한 결정권조차 없던 참혹한 시절. 실제로 그런 시절은 역사 속에 수없이 존재했다. 에픽테토스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다. 삶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것이다. 그는 로마 제국의 한 가정에서 노예로 태어나 주인의 재산과 같이 취급되었다. 다리를 크게 다쳐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한다. 외부의 운명은 내 것이 아니지만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는 나에게 달렸다는 것이다. 그는 해방 후 자유인이 된 뒤에도 줄곧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와 물었다. 사람들이 제 험담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픽테토스는 대답했다. 그들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너는 자신을 고쳐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물음을 던진다. 내가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 바꿀 수 있다면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바꿀 수 없다면 놓아주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붙잡지 않고 오직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을 지켜낼 때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 태도만큼은 언제나 내 것이다. 자발적으로 고민하여 얻어낸 답은 타인이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은 일찍이 이를 간파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제시한 이유보다 스스로 발견한 이유에 더 쉽게 설득된다. 파스칼이 지적한 핵심은 명확하다. 인생을 바꾸는 행동은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부딪히고 실패를 반복하며 어렵게 찾아낸 나만의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것.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했던 능동적 학습 실험에서도 같은 사실이 입증됐다. 강의로 풀이법을 배운 학생들은 스스로 많이 배웠다고 믿었으나 실제 성과는 낮았다. 직접 문제를 풀고 탐구한 학생들이 훨씬 높은 성취를 보였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건만 곳곳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 장자크 루소.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본성을 신뢰했다. 그러나 문명과 사회 제도는 이를 훼손하고 인간은 점점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사회 계약론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의지에 예속되지 않는 상태라 말했다. 그에게 진정한 자유란 외부 질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성찰을 통해 스스로 규칙을 선택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는 자신이 따르는 규칙의 기원을 알지 못한다. 유구한 전통이라는 이유로 혹은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질서는 아무런 질문 없이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질문이 없는 질서는 자유 없는 사회와 다를 바 없다. 루소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개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쇠사슬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진정한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의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선택할 때 비로소 얻게 된다. 자유는 결코 신비로운 힘이 아니다. 자유는 반복된 선택 속에서 연마되는 실용적인 기술이다. 지금까지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